안녕하세요. 이제 우리 입문자 수업 3주차 시작해 보겠습니다. 3주차는 재무지표로 종목 선정과 매수 매도 기준 세우기입니다. 부제는 적어도 상패 위기 기업은 피하기입니다. 이제 본 수업, 오프라인 수업은 조운화 부방장님께서 진행을 하셨지만 이제 온라인 수업은 제가 진행합니다. 자, 이제 목차입니다. 종목 선정 방안 검색식. 요거는 키움으로 배웁니다. 이제 뭐 상품 같은 거를 주로 하시는 분은 3대 증권사가 편합니다. 뭐가 있냐? 삼성, 그리고 한국투자증권, 그리고 미래에셋이죠. 그래서 이렇게 3대가 있는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주로 이 키움을 많이 쓰시죠. 저는 미래에셋 씁니다. 그리고 검색식은 이제 워낙 트레이더들이 많으신 키움이다 보니 검색식은 키움이 제일 잘 돼 있습니다. 근데 이런 3대 HTS 증권사를 써도 결국에는 이제 뭐 종목 선정이나 이런 거를 할 때는 그 전날 밤에 하는 게 좋죠. 아니면 아침 일찍 하던가. 그럴 때 이제 키움으로 검색을 해가지고 종목 선정하고 그 다음 날에 투자 플랜을 짜고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라서 배워둔다고 해서 손해되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검색식 조건 요소 확인. 이 조건을 맞추는 이유입니다. 자, 이 조건을 맞추는 이유. 이건 당연히 운하님 개인의 조건을 배울 거예요. 미리 말씀을 드렸죠. 요 3주차는 운하님 개인적인 매매법 스타일을 한번 우리가 배워보는 거라. 그리고 제가 운하님을 스카우트하고 3주차에 저 대신에 진행을 맡긴 이유도 저도 운하님 거를 이 입문자 초보자 때 배웠고 이게 굉장히 안정적이고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릴 수 있을 만한 매매법이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요청을 드렸고 하시게 됐죠. 그래서 이런 걸 이제 공개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재무제표 읽기 네이버 기준. 예, 네이버 기준입니다. 제가 이것도 특별하게 은하님한테 요청을 드렸습니다. 왜냐? 뒤에 숙제하는 법을 배울 거예요. 우리 수저방에는 원래 숙제가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기업 하나를 선정을 해서 그 기업 분석 보고서를 내야 했어요. 짧든 길든 잘했든 못했든 안 하면 내보냈습니다. 밀린 숙제 막 두 개, 세 개씩 받기도 했고요. 근데 요즘에는 자율이죠. 안 하죠. 장단점이 있습니다. 숙제를 강제하느냐, 강제하지 않느냐. 근데 여러분들은 입문자니까 어떤 한 회사를 매매를 함에 있어서 요 숙제를 실제로 하지 않더라도 하는 법을 아셔서 분석을 해보고 하나하나 매수 매도를 하는 게 좀 더 기억에 오래 남을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재진입을 한다. 내가 이거 1년 전에 먹고 나왔던 종목인데? 지금 어떻게 변했는지 볼까? 이러면 살짝만 타다닥 보면은 그 기업에 대해서 예전엔 요런 흐름이었는데 뭐 변한 게 없네? 요런 게 변했네? 이러면서 빨리빨리 분석이 가능해지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숙제하는 것도 이따가 배울 겁니다. 요번 시간에 배웁니다. 그리고 매수매도 기준 또 배울 겁니다. 당연히 운하님의 개인적인 매수매도 기준이죠. 종목 선정해보기. 자, 우리가 검색식을 통해서 검색을 했죠. 그러면 한 200개 정도 뜬다고 합니다. 이 검색식 조건 요소를 넣어서 하면은 이 200개를 다 우리가 투자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종목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종목 선정을 하는데 뭐가 필요하겠어요? 재무제표 이런 게 필요한 겁니다. 재무제표는. 좋은 기업을 선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200개를 다 투자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재무제표를 읽고 매수매도 기준을 정하는 데 있어서 해야 되는 게 뭡니까? 효과죠. 그래서 목표가를 재무제표로 계산을 한다. 적정 가치를 계산해 보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과거 수익도 추적을 해보고 신용 비율에 따른 수급 매매 이것도 배울 겁니다. 조금 입문자분들한테는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것도. 자, 종목 선정 방안 검색식입니다. 자, 우리가 키움으로 검색식을 만들려면 이런 것들을 알아야겠죠? 자, 그래서 1번 PER 최근 결산 0에서 15 이하. PER이 뭐냐? 이런 거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근데 뭐 여기는 입문자 스터디기도 하니까 굳이 설명을 드리자면 주가 수익 비율이라고 해서 현재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값이에요. 무슨 말인지 어렵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네이버나 AI한테 잘 물어보시면 설명을 드릴 거니까 알아보시고 PER이라는 거는 업계 평균이 있습니다. 업계 평균. 업계 평균. 그 업계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높냐, 낮냐가 중요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은하님은 이제 여기 최근 결산 0에서 15 이하 이렇게 잡으셨죠?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대부분이 제조업이라 그래요. 제조업의 평균 PER이 요 사이에 들면 꽤 잘 나가고 좋은 회사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근데 하나 제가 방금도 말씀드린 데에도 오류가 있어요. 자, PER과 PBR 이런 것들이 높으면 안 좋다. 배드. 낮을수록 좋다. 굿. 뭐 요런 개념으로 좀 잡혀 있을 거예요. 이걸 우리는 주린이라고 합니다. 자, PER이 높다는 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뭐냐? 비싸다. 이거는 안 좋은 의미가 맞죠. 그러니까 주린이라서 이것만 알고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의미는 뭡니까? 기대 가치가 높다. 가 높다. 그럼 이건 뭡니까? 이게 나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없겠죠. 요거는. 기대 가치가 높은 건. 그래서 bad, 굿의 의미가 아니라 이거는 뭐라고 평가를 해야 되냐면 고평가. 이건 저평가. 이런 의미로 판단이 내려져야 돼요. 그래서 진짜 비싼 경우가 있겠죠. 근데 PER이 높다 하면은 이거는 안 좋은 거. 기대 가치가 높은 거는 있겠죠. 미국의 M7 같은 거 이런 거 보십시오. PER이 지금 얼마인 줄 아십니까? 50배예요, 50배. 50배 넘어요. 근데 M7이 안 좋은 회사예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단순히 좋고 나쁨으로 평가받는 지표가 아니에요. 그래서 당연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뭘 봐야 된다? 업계 평균을 아셔야 돼요. 업계 평균. 제조업이면 제조업의 평균, IT면 IT업의 평균. 이런 걸 좀 아시고, 그리고 고평가되었는지 저평가되었는지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되는 지표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입문자 그 초보자 스터디에서 여러분들이 안정돼 있고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기업을 사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망하지 않는 회사에 투자해서 뭐 오래 투자를 하던 짧게 투자를 하던 망하지 않는 회사에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는 그런 저평가되어 있는 회사를 찾기 위한 지표이기 때문에 여기에 조건이 이렇게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PBR은 또 뭐냐? 주가 순자산 비율이 그래서 뭐 현재 주가가 주당 순자산의 몇 배인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최근 결산 0에서 1.5 이하 이렇게 잡으셨더라고요. 저는 1 이하를 봅니다. 부수적으로 볼 거라. 부수적으로 본다면 1 이하인데 아마 운하님도 비슷할 거예요. 왜냐면 제가 운하님한테 배웠으니까. 네, 그래가지고 1 이하로 하면 너무 좀 조건이 타이트하니까 1.5 이하로 잡으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PSR은 뭐냐? 지금은 뭔가 수익 비율, 순자산 비율 뭐 이런 걸로 따졌잖아요. PSR은 주당 매출액입니다. 매출. 매출을 기준으로 현재 주가 수준을 평가한 것이다. 그래서 최근 결산 1 이하다.
자, 그리고 영업이익률, 뭐 순이익률, 부채율, 유보율, 주식수, 뭐 이런 쭈루룩 있죠. 그래서 요게 의외로 중요한 게 이제 주식을 이렇게 좀 분석을 하실 줄 모르시는 분들 중에 주식수가 왜 중요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꽤 계십니다. 주식수가 의외로 중요해요. 이거는 이제 유동 주식수라는 것도 있는데 이 주식 전체 주식수에서 대주주들이 단단히 잡고 있는 그런 주식수가 있죠. 그런 걸 제외하고 시장에 진짜 실제로 매매가 되는, 잘 사고 잘 팔리는 그런 유동 주식수가 이제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유동 주식수가 많다라고 하면은 변동성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유동 주식수가 적다라고 하면 변동폭이 커집니다. 그러면 내가 장기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심리적인 부분에 타격을 받겠죠. 변동성이 크면. 그죠? 그리고 변동성이 크면 반대로 단타나 스윙, 스켈 막 이런 걸 친다고 하면 또 수익을 노려볼 수 있겠죠. 근데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다 언제나 손해도 올라갈 수 있다. 자, PER은 네이버 재무에서 KRX를 본다. 예, 그 쓰잘데기 없는 게 하나 더 생겨가지고 귀찮아졌죠. KRX 이렇게 선택해서 보셔야 됩니다. 실적은 가장 최근 실적을 보되 예상치 재무는 보지 않는다. 제가 여기서 경악했습니다. 야, 너무 빡세다. 너무 빡세다, 이거. 아, 예상치 재무 따위 보지 않는다. 믿지 않겠다는 거죠. 한 국장에 대한 믿음이 1도 없는, 국장에 대한 신념? 그딴 건 개나 줘. 예상치 재무? 너네가 지어낸 재무? 너네가 아는 사람들한테 감사받은 그 감사 보고서? 믿지 않겠어. 이런 뜻이죠. 정말 빡세십니다, 유난히. 자, 그 다음은 종목 선정 방안입니다. 검색식에서도 피할 종목. 방금 그 조건들을 검색식에 넣어서 검색을 하면 요즘에 뭐 190개에서 200개 정도가 뜬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피할 종목들이 있다. 뭐냐? 중국주죠, 중국주. 중국주. 동의 1%. 1%. 일단 중국 묻은 건 피해야죠. 네. 대부분 종목 번호가 9로 시작한다. 재물을 믿기 어렵다. 네. 제가 왜 정말 이렇게 1000% 동의를 하냐? 루이신 커피란 저의 개인적인 아픔이 있습니다. 커피. 검색해도 안 떠요. 미국장에서 제가 투자를 했었는데 중국에서 만든 스타벅스의 대항마다 이래가지고 잘 나갔죠. 재무제표 거짓 보고로 상패됐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자, 우선주. 우선주는 보통주에 비해 유통량이 적어서 수급에 따라 변동성이 크다. 손절주란 얘기죠. 자, 유통량이 적다. 변동성이 크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유동 주식수가 적. 그러면 변동성이 크다. 변동성이 크다는 건 뭐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다. 이런 걸 보고 가슴이 두근거리시면 안 됩니다. 자, 금융주. 재무 보는 방법이 전달 내용과 다르다. 그렇죠. 예, 웬만한 회사의 재무제표 읽는 법은 비슷비슷해요. 왜냐면 그냥 업계와 업종만 좀 다른 것 뿐이죠. 근데 금융주는 사실 이 해수법 자체가 아예 다릅니다. 그래서 저도 금융주를 그냥 투자할 때는 솔직히 좀 고배당일 때 배당 수익률 같은 거 놓고 이제 아니면 배당을 보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생길 때 수급이 몰리잖아요. 그때 저도 들어가서 차익만 먹고 배당은 안 먹고 뭐 이렇게 나오거나 그런 정도로만 금융주를 투자해봤지 어 이게 재무제표를 보고 들어가고 막 이런 적은 잘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잘 나가죠. 각종 혜택을 받아가지고.
자, 그리고 신규 상장주. 자, 상장 이전의 재물을 믿기가 어렵다. 예, 당연하죠. 요거, 뭐, 코스닥, 코스피에 상장하려고 하는 회사에 근무해본 직원들은 다 알죠. 3년치 매출을 땡겨오죠. 막, 이게 상장을 하려면 3년인가 5년인가 그 매출이 연속적으로 상승을 해야 돼요. 아마 3년일 텐데. 그래야 이게 점수를 높게 받아요. 아, 성장하고 있는 회사구나.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부작용이 나오는 게 매출을 막 땡겨옵니다. 내년도 매출, 내후년도 매출, 땡겨올 수 있는 건 다 땡겨와가지고 이제 분기 보고서, 반기 보고서, 연간 보고서 이런 데에 집어 넣어버리죠. 확정 매출로. 그래서 상장하고 나면은 어떻습니까? 아이, 그렇게 돈 잘 벌던 회사가 상장만 하면은 돈을 못 벌고 마이너스가 나고 매출이 그러죠. 그래서 믿기가 어렵다. 그리고 보호 예수가 있다. 예, 보호 예수. 이런 거 카카오 관련주들 막 상장할 때 많이들 당하셨죠? 이렇게 상장한 다음에, 이렇게 상장한 다음에 쭉 떨어졌는데 보호 예수 풀려가지고 직원들이나 임원들 더 떨어지고, 예, 상장가 깨지고 막 이런 거 엄청 많았죠. 카카오 한 2년 전인가? 그때쯤 된 것 같아요. 주가 상승에 방해가 된다. 상승에만 방해가 되면 다행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피한다. 그래서 여기에 우나님이 또 팁을 적어 놓으셨죠. 음? 설립일과 상장일은 다르다. 참 이런 걸 알려줄 생각은 못했는데 네이버에서 상장일을 검색해요. 상장. 그래서 네이버 개요 같은 거 보시면 다 나오긴 합니다. 상장일. 그리고 지주사, 홀딩스 자체 매출이 아니어서 가치 판단이 곤란하다. 자, 지주사는 뭡니까, 솔직히? 페이퍼 컴퍼니죠, 이거. 페이퍼 컴퍼니. 솔직히 페이퍼 컴퍼니 카카오 뭐 적정가 5만 원 쳐주면 전 많이 쳐줬다고 생각합니다. 네이버도 5만 원. 뭐 그렇게 돈 되는 거 전부 다 IPO 해버리고 상장해버리고 분할해버리는데 페이퍼 컴퍼니는 5만 원도 많이 쳐주거든. 예, 국장을 안 하는 이유죠, 제가. 자, 검색식 조건 요소 확인입니다. 이 조건을 맞춘. 자, PR이 0에서 15. 자, 15에서 25 이하가 저평가주라고 한다. 지금 M7 얼마다? M7이 55. 막 이러죠. 그래서 25 이하면 저평가주라고 한다. PER이 0이어도, 0 이하여도 재무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PBR 0에서 1.5 이하가 좋다. 회사를 처분할 때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지금 주가 곱하기 총 주식 수를 곱하면 시가총액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회사가 진짜 가지고 있는 자본, 자기 자본, 뭐 이런 것보다 시총이 적다면 그 회사는 망하는 게 차라리 낫죠. 주주들 입장에서. 망하고 엠빵하는 게 낫지. 근데 얼마나 지금 주식이 이 회사의 실제 가치에 근접해 있냐, 이런 걸 나타내는 그런 거죠. PSR, 회사의 매출액, 아까 매출액이라고 했죠. 매출액으로 나누면 얼마나 클까, 이런 겁니다. 자, 영업이익률은 3% 이상이다. 자, 월급하고 생활비를 말씀하셨는데, 영업이익률이 3% 이상 나와야겠죠, 당연히. 왜냐면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2%잖아요. 그러면 회사가 자본을 들여서 돈을 버는데 회사에다 투자를 하는 거죠. 회사가 못 벌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는데 우린 그 회사에 투자를 하는 거니까 리스크를 진다고 해도 영업이익률이 3% 이상은 나와야겠죠. 3% 이상은 돈을 벌어야 내가 은행에 예적금을 안 놓고 그 회사에다가 투자를 하는 뭔가의 최소 기준이라도 쓸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순이익률 3% 이상. 예. 월급 생활비 및 기타 금액을 제하고 저축 가능한 금액. 이 정도는 나와야죠. 그죠? 그래야 내가 이 회사에 투자하는데 의미가 있죠. 부채율 150% 이하. 이건 빚이다. 빚도 어, 좋고 나쁘고가 있습니다. 좋고 나쁜 빚이 있는데 그래도 부채율이 150% 이하면 운하님 치고 조금 관대한 조건이다. 왜냐면 부채율 100% 이하로
좀 많이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너무 타이트하게 맞춰버리면, 우리나라의 사업 특성상 꽤 괜찮고 건실한 기업도 좀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부채율 150% 이하, 이 정도가 괜찮은 것 같고, 자, 유보율이 1000% 이상. 얼마나 회사에 자금을 쌓아두고 있는가. 업종 재투자 고려한다. 그래서 유보율이라는 거는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돈을 얼마나 회사가 가지고 있느냐,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회사는 주식을 상장하는 이유가 외부에서 투자 자금을 쉽게 가져오기 위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의 소유 가치를 나누는 거예요. 내가 세운 회사인데 이거를 왜 저 시장에 코스닥 코스피에 단타 치는 애들이랑 내가 왜 나의 회사의 소유권을 나눠야 되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럼 뭔가 오는 게 있으면 가는 게 있어야 돼. 그죠? 그래서 내가 이 회사를 좀 더 크게 키우고 싶으면 당연히 투자금이 필요하잖아요. 투자금을 쉽게 끌어오려면 코스닥 코스피에 상장을 해야겠죠. 그러려면 결국 가장 쉬운 방법이 뭡니까? 유상증자 같은 거예요. 그러면 주주 가치가 희석이 되죠. 어쨌든 주식 수가 늘어나는 거니까. 그래서 유상증자를 하면 할수록 사실은 악재라고 우리가 많이 판단을 하죠. 근데 유보율이 이렇게 많으면 어떻습니까? 아니, 이미 돈을 잘 버는 회사인 거야. 안정이 돼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유상증자를 막 할 이유가 없죠. 유보율이 1000% 이상인데 나 유상증자 해가지고 이번에 프로젝트 A 투자금 땡겨올게 라고 하면 주주들이 얼마나 반발을 하겠어요. 야, 너 미쳤냐? 유보율이 1000% 이상인데 미쳤다고 유상증자 해가지고 돈을 더 땡겨오냐? 유보율에서 까면 되지.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경기 침체. 아니면 그 업계가 뭔가 좀 몇 년간 소외받는 사이클 경기를 타거나 이런 식으로 했을 때도 유보율이 이렇게 있으면 회사가 굉장히 안전하겠죠. 그리고 이제 주식수 1천만 이상, 8천만 이하입니다. 적으면 급등락이 나오기 쉽고 많으면 둔하다. 계속 나오는 얘기고요. 그 종목 선정의 기준치를 세우는 과정이다. 해당 지표 수치를 기준치 1로 삼아 지표 간 수치가 적거나 넘치면 상쇄를 시켜서 종목을 선정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에서 우리가 PER을 얼마라고 했어요? 0에서 15라고 했죠. 근데 PER이 20이야. 어? 그럼 이 조건에 안 들어오죠. 근데 이 회사가 너무 건실해. 너무 좋아. 그러면 일단 두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걸 보면은 영업이익률이 4% 이상이에요. 아까 우리 얼마였습니까? 3%였죠. 영업이익률은 좋네. 그러면 PER 15를 기준으로 해서 20이면 3분의 1이 더 많은 거죠. 그러니까 3분의 1만큼 점수를 깎은 거예요. 기준치 1로 삼아서. 자, 영업이익률은 얼마입니까? 33%더 높죠. 3%보다. 그러니까 기준치 1에 비해서 33% 높은 1.3으로 한 겁니다. 그럼 얘네가 상쇄가 되죠. 또이. 또 이렇게 된다. 자, 이제 뭐 재무제표 읽기 네이버 기준입니다. 네이버 기준. 자, 여기서 이제 뭐 봐야 되는 것들. 자, KRX로 본다. 네, NXT 여기 말고 KRX로 선택을 해서 보시면 되고. 자, 기업개요 이거 딱 누르면 기업개요 나오죠? 네, 2007년 코스닥 상장이다. 설립은 언제다? 설립은 1968년이다. 그래서 이제 요 동국제약이라는 건실한 기업으로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 상장 주식수는 얼마냐? 얼마입니까? 이게 4,400만 주다. 아까 8천만 주 이하였죠? 8천만 이하. 그래서 PER은 13.46배, 0에서 15 딱 들어왔고, PBR은 1.27배, 1에서 1.5. 자, 동일업종 PER이 얼마입니까? 76배죠? 꽤 높죠? 왜 높을까요, 이게? 바이오이기 때문입니다. 바이오는 좀 PER이 높은 편입니다. 자, 요약재무 보기 딱 요 정도가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네. 요 정도의 이 요약 제목 보는 게 수준이 현실적이라고 판단돼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있어서는. 뭐냐면 연간 실적 증감 여부를 확인한다. 뭡니까? 연간 실적, 증감 여부, 매출액 증가하고 있죠? 업, 업, 업 되고 있죠? 영업이익률 좀 다운됐지만 다시 회복하고 있죠. 이런 거를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연초에는 연간 실적, 연말에는 분기 재무를 확인한다. 그러면 지금이 뭐 7월이니까 조금 애매하고 이제 연말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요 분기 실적들을 보라는 거죠. 분기 실적. 그리고 다시 연초가 1월이 되면 이 연간 실적을. 그래서 이제 종목을 봤으니 매수 기준 그리고 하락시 추가 매수 기준인 거죠. 이게 1주차 강의에서 넘어오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제일 부족한 게 뭐라고 했죠? 제일 부족한 거? 여러분들은 뭔가 매매 기법이라든지 차트를 보는 능력, 해석, 뭐 이런 거를 부족하다고 느끼시겠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실력을 쌓고 정진하고 개선해야 되는데 실제로 부족한 건 여러분들의 투자 철학이라고. 투자 철학. 이걸 계속 저는 강조를 해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없어서 여러분들이 돈을 못 벌고 있다는 생각을 잘 못해요.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투자 철학을 여기에서는 운하님의 투자 철학으로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운하님의 투자 철학을 이제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안 망하는 매우 안정된 기업을 선택한다. 안정된 기업을 선택한다. 그래서 우리가 1번 조건식을 배운 겁니다. 자, 2번 이제 매수, 뭐 하락시 추가 매수 이런 걸 해야겠죠. 그래서 이걸 매수 매도를 뭘로 한다? 난 인간이 아니다. 나는 손실 회피 경향 따위 모른다. 기계적으로 해버린다. 이게 운하님의 투자 철학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투자 철학을 베이스로 깔고 기술을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는 거라고. 아시겠죠? A 고수가 하는 방법, 저게 수익률이 많이 났대. 저걸로 가고. B 고수가 하는 방법, 저걸로 갔대. 이게 아니라고. 투자 철학을 먼저 깔고 그거를 개선해 나가고 발전시켜 나가면서 내가 이걸로 고수가 돼야 된다고. 이 방법을 조금 많이들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결국 하나의 소개니까 오나님은 이렇게 하신다. 잘 한번 배워보십시오. 자, 추가 매수 횟수는 총 5회다. 그러면 맥시멈 5회를 한다는 거죠. 추매를. 네. 자, 추가 매수 시점은 뭐냐? 종목 선정을 하고 잘 해야겠죠? 첫 매수가로부터 8% 하락할 때마다 추가 매수를 한다. 자, 그러면 추가 매수를 총 5회 한다는 거는 초기에 들어가는 어떠한 A 종목을 사는데 초기에 들어가는 금액이 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크면 안 되겠죠? 안정된 좋은 종목을 선정하고 거기에서 조금 들어가는 거죠, 처음. 왜냐면 나는 추가 매수를 5회를 해야 되니까. 근데 내가 매수하자마자 픽 올라버렸어. 오케이, 끝. 털고. 난 다음 거 보면 되지. 왜? 나 검색식 종목 검색하니까 200개 뜨던데. 그죠? 난 다음 거 본다. 이렇게 가버린. 투자 철학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올랐어. 내 매도 기준에 걸렸어. 근데 아씨, 나 아직 조금밖에 못 들어갔는데? 물 타고 불 타는 거죠, 이건? 불 타고 망하고. 이렇게 되겠죠. 투자 철학의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서 나오는 1차 매수 0.92, 2차 매수 0.92, 0.92 이런 식이죠. 8% 떨어질 때마다 매수를 하니까요. 자, 추매 금액은 첫 매수 금액의 20%씩 들어간다. 그러면 대충 여러분이 얼마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가 나오죠. 추매할 때는 주식수로, 액수로 끊어서 매수를 한다. 주식수가 아니다. 액수다. 5번까지 추가 매수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5번까지 이어진다면 매수 타이밍의 오류다.
다섯 번째 추가 매수는 하락세를 보고 개인이 판단하여 더 하락한 후에 매수해도 된다. 이제 마지막 추가 매수니까 신중하게 해라. 네가 판단해서 이런 거죠. 자, 투자금의 10%는 비상금으로 떼어두기. 그러면 A라는 회사에 들어갔다. 그러면 A 회사의 투자금의 10%를 떼놓으라는 게 아니라 아예 전체 자산의 10%는 떼놓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브프라임, IMF 같은 급락시 추가 매수용이다. 자, 여기서 제가 2주차 때 설명드린 거랑 같은 맥락이라는 게 조금 보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수업을 제대로 잘 들으셨다면. 제가 2주차 때 추천드린 게 뭐였습니까? 1번, 올웨더 해라. 올웨더 하고 따로 훈련용 시드를 마련해라. 올웨더를 못 믿겠다라고 한다면 2번, 훈련 시드를 하고 여기에 100에서 200%의 현금을 항시 보유해라. 그리고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던 게 뭐였습니까? 이 100에서 200%의 이 금액은 뭘 위한 게 아니다? 네가 물린 거 물타는 용이 아니다라고 했죠. 그죠? 자, 그러면 지금 우나님의 요 전체적인 흐름을 봅시다. 추가 매수, 첫 매수랑 추가 매수 가격이 시드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애초에 이 훈련 시드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10% 비상금으로 떼어놓는 거는 뭐다? 물타기가 아니다. 추가 매수 5번까지 했으면 끝내라.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를 위한 그런 금액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결국에는 좀 느낌과 계열은 다르지만 우나님이나 저나 똑같은 말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서로 다른 사람이 서로 다른 매수, 매도 스타일을 공개를 해도 겹치는 부분이 있죠. 이유가 다 있습니다, 이거. 이렇게 기준이, 조건이 있어야 안 망해요. 말 좀 들으십시오, 여러분. 자, 매수 기준 세부 상황입니다. 자, 동국제약 차트 그대로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빗각을 그으셨네요. 이분도 어느 정도 선물을 공부하신 분이라. 자, 요때 이제 우리나라 바이오장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미중 무역 분쟁하고 코로나 맞고 쭉쭉쭉 내려왔죠. 자, 세부 사항입니다. 고점에서 3달 이상 하락이 기준이다. 왜 하필 3달이냐? 3달인 이유는 분기 재무제표가 발표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분기 재무제표가 안 좋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더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매수 기준에 포함이 됩니까? 라고 하냐면, 애초에 우리가 검색기를 어떻게 돌렸죠? 좋고, 안정적이고, 돈 버는 그런 회사를 우리는 검색기에서 검색식 조건을 통해서 투자를 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분기 재무제표가 나오면 아래보다는 위가 나올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어쨌든 분기 재무제표 발표 보고 그리고 투자를 한다. 그리고 저점에서 15% 이하 상승입니다. 이상 상승이 아니라. 왜냐면 이렇게 저점에서 15% 이하가 아니라 이상 상승하면은 뭔가 변동성에서 폭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먹을 게 없겠죠. 그죠? 우리가 아까 유동 주식수로 했잖아요. 8천만 이하, 8천만 이하. 이거 왜 따졌어요? 유동성. 결국에 MDD. 그죠? 이 종목의 MDD를 우리는 낮은 걸 원하는 거예요. 한국 주식의 특징이잖아. 이렇게 가다가 딱 터지는 거. 그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최대한 많이 투자를 해놔야 여기서 수익금이 커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와중에는 높은 MDD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원하지 않는다고. 내가 여기서 깨지고, 여기서 깨지고, 여기서 추매하고, 막 이러면 안 되니까. 그래서 15% 이상 상승하였음에도 좋은 경우에는 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판단해서 하십시오. 이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매수 시기가 중요한 이유, 뭐 그래프 딱 보면 이제 답이 나오죠. 같은 가격이어도 언제 매수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죠. 뭐 여기 근처에서 매수를 했어. 아직 회복도 못했을 고 그래서 매수 시기가 매우 중요하다. 근데 아까 그 처음에 사고 산 금액의 20%를 총 5번까지 추매를 하는데 매도 기준이 나온다 하면은 그냥 추매 안 하고 끝내버린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 뭐 손해볼 건 없었죠. 그죠? 여기서 손해볼 건 없었지만 투자금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별로 수익금이 크진 않았겠죠, 여기서. 만약에 샀다. 그리고 만약에 이 이하에서 뭔가 조건에 걸려가지고 사게 됐다면 계속 물을 타겠죠. 여기서 한번 탔을 거고, 그 다음에 뭐 안 탔겠네요. 한, 그러니까 한 번 물 타고, 그 다음에 계속 갖고 있겠네요. 그래서 매수 시기도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뭐 업계 흐름이라든지 기업이 200개 뜨잖아요. 200개. 200개 뜨는데 그 테마가 하락 테마인 거를 굳이 고를 이유는 없겠죠. 이 200개 중에. 조건이 만족되는 게 200개나 있다. 자, 매도 기준입니다. 의외로 간단합니다. 기준은. 30, 50, 70 상승할 때마다 보유량에서 3분의 1씩 매도를 내라. 세 번째 매도는 개인이 판단하여 더 늦춰도 된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안전하게 매매를 하는 것이다. 70%면 70%에서 걸어놓고 더 올라가는 만큼 먹다가 70%로 다시 왔다. 그러면 이때 매도해도 되겠죠? 매도. 근데 누구나 처맞기 전까지는 계획이 있죠. 잘 판단해서 해서 하셔야 됩니다. 자, 종목 선정, 적정 주가입니다. 이런 식을 이용하면은 적정 주가라는 걸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네이버 공식 활용해가지고 수치를 찾아서 종목 분석, 재무 분석 해가지고 이 종목 분석은 네이버 메뉴 탭인 겁니다. 네, 거기에서 재무 분석을 찾아서 포괄손익계산서에서 영업이익을 찾고 재무상태표에서 이런 것들을 쭉 찾아서 마지막에 1억을 곱해주면 이제 적정 주가가 나오게 된다. 그래서 이거는 엑셀로 이 체크신 누나님께서 방에 공유를 하셨으니까 그거 보고 하시면 됩니다. 직접 해보세요. 종목 선정, 안전 마진율, 종목 관리, 적정 주가, 현재 주가 100, 100, 100%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데 이제 이것도 직접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목 개수는 5개 이내다. 200개가 떴는데 5개만 가지고 가라. 왜요? 200개 다 투자하면 안 됩니까? 안 되죠. 200개를 다 투자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코스닥에 하는 겁니다, 이건. 그죠? 코스닥 중에서도 안전한 코스닥만 하는 거죠. 그러면 안전하다는 건 뭡니까? 절대 깨지지 않는 제 영법칙이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 리턴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그래서 좋아 보이는 거. 그 업계 어느 정도 순환 테마가 왔을 때 얘는 좀 상승할 수 있겠다. 이런 거 잘 가지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종목 선정 해보기, 목표가를 재무제표로 계산 이런 거 이제 실습이었고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해보셔야 됩니다. 네, 이거는 이제 뭔가 문화님의 해우소 같은 시간이었어요. 해우소. 네. 아, 내가 여기서 이걸 샀었는데 말이야. 여기서 팔았는데 말이야. 얘가 이렇게 가버리더라고. 뭐 이런 얘기 하시면서 이런 것도 개인적인 말씀을 해주셨던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조건식을 했을 때 이제 이런 러우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미사일 광학 장치라는 여기 아이스리라는 회사 이런 데가 있었다. 아비코 전자 이런 것도 이제 컴퓨터 램 교체 시기가 이제 왔다 이런 얘기를 들으셨대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별로 못 드시고 나왔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 요게 좀 사실 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나? 여러분들, 이게 초보자 입문자 방인데? 뭐 이런 느낌이 조금 있기는 했는데, 굉장히 좋은, 이제, 매매법입니다. 그래서 좋은 거는 알려드리려고 하는 누나님이 이제 넣으신 것 같은데, 외국인 기관 개인 일간 매매 변동률을 검색한다. 그래서 상장 주식수 대비 뭐 0일 전 외국인 기관 순매수 수량 0.4에서 100% 이하. 이게 그냥 조건들이에요, 조건들. 네. 1일 전 대비. 그래가지고 거래대금 검색 3천 쭉 넣으면 이제 여기 거의 뭐 맥시멈을 넣은 거죠. 3천 이상. 그렇게 하고 증거금률 검색 20, 30, 40을 설정하고 저장을 하는데 이게 여기서 보시면 C, D, E죠. 요거를 처음에는 이게 이제 end로 나옵니다. 그래서 end를 더블 클릭하시면 이제 이게 OR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게 end면 안 되겠죠. 그러면 뭐 뜨는 게 없겠죠. 에러가 나거나. 그래서 5월로 해가지고 요거가 이렇게 뜰 수 있게 저장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일목균형표 검색 후 기준선 비교 선택. 1주기 1봉전 기준선은 주가보다 이하여야 된다. 그래서 1봉전 요게 중요하죠. 네. 1봉전 일목균형표. 그래야 어제 기준으로 이제 될 테니까. 그래서 요거 실제로 해보고 이제 카톡방에 올리신 분이 계셨죠. 네. 그래서 그분 거 보고 따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잘 모르겠으면 운하님한테 물어보세요. 운하님한테. 운하님한테 물어보시면 아주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급매매, 이 신용비율 수급매매 유의사항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같이 들어온 종목을 우선시한다. 개인은 언제나 털리니까요.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이 정보력이 빠르니까 뭐 얘네가 같이 들어오면 뭔가 이유가 있겠거니 하는 거죠. 그리고 저점에서 너무 오른 건 투자 금액을 줄여서 들어간다. 요걸 할 수 있으면 사실 초보자나 입문자가 아니라고 봐야죠. 네, 저점에서 너무 오른 거는 투자 금액을 줄여서 들어간다. 어느 정도 차트 분석이 들어가야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저점 횡보 기간에서 돈이 들어오면 관심을 가지고 매수를 해라. 이제 그렇게 횡보하다가 이런 식으로 쏘겠죠. 근데 우리의 발행과는 다르게 항상 어떻게 쏩니까?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쏘죠. 여러분들이 털어내야 되니까. 그래서 저점이거나 횡보 구간에서 돈이 들어오면 돈이 왜 들어오겠어요? 별일이 없는데 올리려고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 관심을 가지고 매수를 하셔라. 그래서 내가 여기 있었는데 갑자기 떨어져. 쫄지 마시고 여기서 돈 들어왔네. 여기서 들어왔네. 그리고 여기에서 내가 마이너스 8% 됐네. 그러면 계획대로 여기서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눌림목 돌파 구간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같이 들어오면 매수를 해라. 여기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크로스해서 들어오면은 나도 크로스, 나도 껴줘, 나까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매수를 하시면 된다. 자, 이제 은하님이 진행하셨던 거는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모임에서는 한 1시간 반 정도 하셨어요. 수업 준비 자료는 한 50분에서 1시간짜리였는데 오프라인 수업에서 질문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온라인 수업 받으시는 분들도 이제 질문이 많이 생기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어려워하지 마시고 문화님한테 그냥 질문하시고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 실제로 뭐 키움 조건 검색식 해봤는데 뭔가 안 떠요. 지금 뭐 190개에서 200개 정도 뜬다고 하셨는데 열 몇 개 떠요. 아니면 막 1000개 떠요. 막 이러면 뭔가 잘못하신 거니까 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러면서 문화님한테 물어보시고 그러시면 됩니다. 나한테는 질문이 별로 없던데 문화님한테는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자, 어쨌든 수저 바꾸기 방에는 원래 숙제가 있었습니다. 매주에서 매월로 바꿨고 매월에서 자율로 바꿨죠.
각각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은 자율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정말 오랜만에 숙제를 한 걸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예시를 보여드리고자 옛날에 라떼는 말이야 숙제를 이렇게 했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7월 10일에 진행했고요. 자, 리노공업 이걸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1번은 기업 개요입니다. 이거 다 네이버에서 긁어오는 거예요. 네이버에서 긁어와서 아 코스닥에 상장했구나. 아 반도체 뭔가 관련이구나. PER은 오 30배 꽤 높네. PER 업종 PER이 9.96인데 너는 뭐라고 31배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PBR 6.26? 야씨 얘는 뭐야? 왜 이렇게 높아? 근데 현금 배당 수익률이 있네? 그러면 주가 수익 말고도 현금 배당 수익률이 있다. 1.2%다. 오케이. 알았어. 반도체 제조업인데 배당을 준다. 오케이, 알았어. 이러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기업 개요. 1978년에 창업을 했다. 그리고 96년에 법인 전환했다. 2001년에 상장을 했다. 요런 거 아까 챙겨보라고 했죠. 그리고 검사용 프로브와 반도체 검사용 소켓을 자체 브랜드로 개발, 제조하고 초음파 진단기 등 의료기기 부품을 제조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런 거는 좀 토스가 잘 돼 있어요. 얘는 이런 식으로만 설명하고 말아버리잖아요. 그죠? 근데 토스에 들어가시면 이거를 이렇게 원형 그래프로 매출 비율을 따져줍니다. 얘는 반도체 프로브, 얘는 의료기기, 뭐 얘는 뭐 기타 사업, 뭐 이런 식으로 전체 매출을 원형 그래프로 따져주니까 이게 한눈에 보시기 편하실 거예요. 저는 토스도 이용하니까 네이버와 토스로 기업 분석을 하면 웬만큼은 다 이해가 되십니다. 초보자분들도. 자, 이런 걸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기업 개요가 있었죠. 뭐 검사용 프로브와 반도체 소켓 뭐라 내가 이걸 어떻게 알아? 요즘에 얼마나 세상이 좋습니까? AI한테 물어보세요. AI한테 돈도 안 받고 여러분들한테 알려준다고요. 그래서 리노공이라는 코스닥 회사 기업 개요인데 여기서 검사용 프로브 이게 뭐야? 그러면 이거 바로 알려주죠. 제품의 불량 여부를 사용되는데 핵심 부품들이다. 이거 없으면 안 된다. 반도체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반도체에서 수율이 중요하죠. 수율. 수율을 뭘로 하겠어요? 불량 여부를 확인을 해야 수율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쉽게 설명까지 해준대요. 밑에 설명이 쫘라락 나오죠. AI 잘 활용하시면은 어떤 기업이든 쉽게 분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금 주린이 분들한테는 어려울 수 있는 이제 주주 현황인데 의외로 중요해요. 아까도 그랬죠. 왜? 변동폭 때문에. 이 기업의 MDD가 영향을 많이 주는 게 요 주주 현황에 많이 줍니다. 자, 시가총액 꽤 큰 회사죠. 그리고 유동 비율. 자, 발행 주식 수는 이만큼인데 유동 비율이 요만큼이야. 64%야. 외국인 지분율이 34%야. 이런 겁니다. 그래서 대주주가 얼마냐? 대주주가 이채훈이라는 이 훌륭하신 분께서 34%. 딱 봐도 외국인이죠? 8%. 베어링 자산 운용회 3인 해가지고 5%. 그래서 대주주가 35%를 잡고 있죠. 그래서 이 정도면은 주주 현황이 아주 좋다라고 저는 솔직히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유동 비율이 한 60% 정도 되면은 뭐 나쁜 건 없지? 이런데 이제 막 30%, 40% 이하, 30% 이하 정도? 요 정도 되면은 이제 유동 비율이 낮다고 보고 그리고 변동폭이 커진다라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이제 3단계 재무제표입니다. 재무제표. 아까 봤죠? 이 정도면 현실적으로 그냥 보는 거다라고 하면 아까 뭘 배웠어요? 연초에는 연간을 봐라. 연말에는 분기를 봐라. 자, 지금 매출액 어떻게 됐습니까? 떨어졌죠, 여기서. 다시 회복하고 있죠? 근데 에스티메이트가 이렇게 회복을 했죠. 이거. 근데 우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이거 보지 마라. 국장이다. 보지 마라.
얼마나 엄격하십니까? 근데 저는 봅니다. 영업이익 떨어졌고, 올랐고, 급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오히려 넘겼죠, 지금. 자, 당기 순이익, 뭐 이렇게 돼 있고, 자산 총계와 부채 총계, 자본 총계도 좀 보셔야 됩니다. 빼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아, 얘는 자산은 얼마가 있고, 부채는 얼마가 있고, 자본은 얼마가 있구나. 그래서 보십시오. 자산은 이렇게 돼 있죠. 자산이라는 거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를 자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얘는 이제 반도체 제조업이었죠. 제조업. 제조업이면은 제조를 하는 기계가 있죠. 그래서 제조업의 특성이에요. 자산이 다른 사업군에 비해서 높아요. 그래서 제조업인데도 막 자산이 부실하다. 이러면은 뭔가 얘는 도대체 뭘로 생산을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어서 봅니다. 이거 다 네이버에서 나오는 거예요. 재무제표. 자, 영업활동 현금 흐름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플러스인 게 좋죠. 당연히. 영업을 해가지고 돈을 벌었냐, 못 벌었냐, 이런 거니까요. 자, 투자활동 현금 흐름입니다. 이건 마이너스가 당연한 거예요. 좋은 건 아닙니다. 근데 당연한 거. 자, 아까 리노금은 뭐였죠? 제조업이었죠. 제조업은 설비를 유지만 해도 유지비가 듭니다. 그럼 이것도 일종의 투자죠. 그리고 설비 투자. 여기 KPX 나오죠. 이런 거. 이런 것도 다 투자 활동 현금 흐름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많으면 문제겠지만 어느 정도는 있어야 아, 이 회사가 미래를 위해서 뭔가 투자를 하고 있구나라는 지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재무활동 현금 흐름입니다. 자, 재무활동 현금 흐름은 어, 주로 부채 상환, 배당금 지급, 그리고 자사주 매입 요런 거랑 조금 연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도 마이너스가 정상이에요. 마이너스. 근데 너무 크면 무슨 의미일까요? 부채가 너무 많았던 거야. 그래서 부채 상환을 너무 많이 한 거죠. 아니면 주주들한테 과도하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겠죠. 왜? 국내 기업이었는데 외국 자본한테 먹힌 거야. 외국 자본이 먹었을 때 투자금이 들었겠죠. 그런 거를 회수를 정당하게 법적으로 하려면 배당을 많이 받아버리면 되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걸 이제 바쁜 해외 헤지 펀드들이 이렇게 괜찮은 회사인데 주가가 낮네 이러면 공격을 해버리죠. 그래서 야 배당 늘려 나 투자금 빨리 회수하게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재무활동 현금의 흐름도 어느 정도 마이너스는 당연하지만 너무 큰 마이너스는 안 된다. 그래서 재무활동 현금 흐름이 그러면 도대체 재무활동 현금의 흐름이 얼마나 마이너스면 좋은 거고 얼마나 마이너스면 안 좋은 거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 거는 부채 비율과 연계지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어놨죠. 네. 자, 부채 비율이 어떻습니까? 줄어들고 있죠? 여긴 조금 늘어났지만. 네. 그래서 어느 큰 폭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죠? 7.77%에서 4.64, 5.59, 6.0, 고만고만해요. 그죠? 그리고 재무활동 현금 흐름도 고만고만하죠. 그리고 리노공업은 아까 뭐였습니까? 배당을 주는 회사였죠. 주주가치 환원에 진심인 회사였습니다. 배당을 주는 회사였죠. 그렇기 때문에 부채 비율 뭐 그렇게 큰 변동 없고 줄어드는 때도 있고 살짝 늘어나서 오히려 22년도보다는 괜찮아졌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연계지어서 보시면 조금 현 상황을 해석하는 데 편하다. 그리고 요런 것들이 있습니다. 영업이익률, 순이익률. 순이익률이 중요하겠죠, 당연히. 그죠? 진짜 얼마 남았냐니까.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중요하게 보는 거는 ROE입니다, ROE. 저는 ROE를 가장 중요하게 봐요. 그래서 ROE는 이 회사가 실제로 얼마나 돈을 벌고 있냐. 이런 거를 나타내는 그런 값이죠. 그래서 ROE가 20이 넘는다. 그러면 제조업에서 되게 훌륭하신 겁니다. 훌륭하십니다, 진짜. 리노공업 깔 게 없습니다, 깔 게 없어.
자, 그리고 뭐 PBR, BPS, PBR 뭐 이런 게 있대. 그런 거야. 그래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뒤에 조금 설명을 붙여놨어요. 네, 그냥 읽어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넘어가겠습니다. 일시정지 해놓고 읽어보십시오. 자, 이제 4번 다트 공시자료 분기 보고서입니다. 어, 제가 숙제에서 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파트예요. 분기 보고서. 옛날에 우리가 숙제할 때도 요 분기 보고서를 추가로 안 읽더라고요. 주식 입문자랑 초보자분들께서.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정말 소중하게 번 돈이잖아요. 정말 가치 있고 여러분들한테 너무 중요한 돈인데 왜 그렇게 쉽게 투자를 하세요? 그 회사를 직접 가보고 직원을 인터뷰해보고 사장님을 만나도 모자랄 판에 너무 조사를 대충 하시고 투자를 하신다. 그래, 난 뭐 단타하고 수익률 만약에 바로 준다고 하면 난 스킬로도 나올 수 있는 그런 회사에 가볍게 투자하는 거다. 이렇게 하시면 모르겠는데 적어도 나는 스윙 투자를 할 거다라고 하면 직전 분기 보고서 정도는 좀 읽어보시고 투자를 하세요. 제발. 그래서 나는 분기 보고서 많이 읽었고 옛날에 투자했던 회사고 나는 이렇게 수저방에서 숙제하듯이 다 옛날에 조사를 해봤던 그런 내가 잘 아는 회사다. 이러면 좀 모를까. 처음 투자해보는 회사고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요? 막 이러면서 막 좀 궁금하다 하시면 무조건 분기 보고서를 읽으십시오. 네이버에서 아주 쉽게 읽을 수 있으니까. 자, 이제 공시가 두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공시가 있고 이렇게 공시가 있는데 얘가 아니고요. 얘예요. 전자공시 탭을 누르면 이렇게 조회 건수가 15개 한 탭으로 뜰 거고 여기에 분기 보고서가 뜰 겁니다. 반기 보고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기 보고서나 분기 보고서, 직전 보고서를 읽어보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 제발 좀 읽어라. 그래서 왜 제가 제발 좀 읽으라고 하냐면 UI가 나빠서 안 읽어요, 사람들이. 이놈의 UI가 문제야. 그래서 토스가 돈을 버는 거야. 이 다트 이 망할 회사에. 왜 하필 이 다트 회사 해가지고 이딴 UI를 좀 분기 보고서 이거 어후 촌티나 이거. 그래서 어떻게 이 다트 분기 보고서를 읽는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사업의 내용 중요합니다. 다 읽으세요, 이거. 전부 다 읽으세요. 이 회사가 뭐 하는지는 알고 투자를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여러분들은 반대로 하죠. 투자를 해놓고 내 돈이 물려야 이 회사가 뭐 하는지 알아보죠.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이런 거는 좀 체크만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나쁜 말이 있나 없나. 이런 것만 딱 보시면 돼요. 그리고 임원 및 직원들의 현황. 이거는 작전주, 세력주, 뭐 이런 것 때문에 살짝 보기는 하는 건데, 이런 것도 뭐 이상 없나, 이런 거 체크해 보시고.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대부분 다 비워놨습니다, 이런 건. 근데 뭐, 따로 쓸 만큼 중요한 사항이니까, 이런 게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있나 없나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상세표. 이것도 꽤 중요합니다. 이런 거. 그래가지고, 파이프라인이라고 하죠. 그런 거 어떻게 알겠어요? 이런 거 보고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A 회사야, B 회사야. B 테마가 올랐어. 근데 A도 같이 올라. 왜 올랐어? 보니까 이렇게 파이프라인으로 연결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알아두셔야 된다. 그래. 100번 양보를 할게요, 제가. 정말 1000번 양보를 하겠습니다. 다트 안 읽을 거면 홈페이지라도 좀 들어가 주세요. 홈페이지. 이것마저 안 한다고? 너무하네, 진짜. 어? 홈페이지라도 들어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응? 차트는 후행성 지표예요. 차트도 중요하지만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얘네가 뭐 하는지 프로덕트, 마켓, 인더스트리얼스 뭐 이런 what we do 뭐 하는지 적어놨잖아요. 얘네가 이렇게 멋들어지게 영어로 적어놨네. 한국 기업인데.
이런 것 좀 읽어보십시오. 제발. 아시겠습니까? 자, 주요 기사 읽어봐야죠. 최근 주요 기사.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되고 있나. 목표가 올리고 있다. 소켓 점유율 확대하고 있다. 이런 좋은 기사가 있네요. 안 좋은 기사가 있으면 안 좋은 기사를 더 잘 알아야겠죠. 마지막으로 목소리를 한 번 더 높이겠습니다. 리서치나 좀 찾아보세요. 제발. 여러분들이 숙제 분석하고, 이, 방장님, 부방장님, 이 기업 좋아요? 물어보기 전에 리서치부터 찾아보세요. 리서치 이거 쓰는 게 직업인 사람들이 쓰는 거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이 써놨잖아. 심지어 무료야. 네이버에 리서치 들어가서 종목에다가 검색만 해도 된 검색. 이러면은 무료로 준다고요. 얼마나, 얼마나 좋아. 이런 식으로. YOY. 신규 디바이스향 테스트 시뮬레이션. 동사 R&D용 밸류 체인으로 입증되는 구간이다. 매수 유지 막 이래가지고. 자기 이름 걸고 막 내놨잖아요. 이거 보시라고요. 제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다트 분기 보고서, 직전 뭐 반기 보고서, 그리고 홈페이지, 기관 리서치 제발 찾아서 읽어보십시오. 제발. 자, 이제는 여러분들한테 목소리를 높일 이유가 없죠. 하지 말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목숨과 모든 걸 걸고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은 목을 맬 테니까요. 자, 주봉으로 이렇게 먼저 좀 지지와 저항 라인을 한번 그어보세요. 차트는 뭐 보조지표 같은 거 잘 쓸 줄 아시면 뭐 쓰셔도 상관은 없는데 간단하게 보십시오. 간단하게. 지지와 저항만 일단 긋는 선에서 간단하게 보세요. 그래서 차트 보조지표 같은데 너무 맹신하시고 매몰되시면 안 됩니다. 결국에 차트의 보조지표는 뭐다? 후행지표다. 그리고 심리적 그냥 지표일 뿐이다. 그래서 나만의 매매법에 꼭 필요한 보조지표가 있다. 그런 거를 이제 열심히 연구를 하셔서 정말 갈고 닦아가지고 그런 거 한 두세 개 넣으시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중요한 건 지지와 저항이다. 그래서 이렇게 주봉을 좀 그어봤죠. 자, 주봉을 이제 봤으면은 이제 여기 이게 주봉에서 그은 라인들이죠. 이런 게. 그럼 이제 일봉에서도 보는 겁니다. 일봉에서도 봐서 요 사이에 있네. 요 사이에. 그러면 여기서도 또 쳐맞고 내려올 수도 있겠다. 쳐맞고 내려와도 여기서는 지지를 받겠다. 이런 게 대충 나오죠? 지지를 여기서도 받을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내 의견 및 목표 주가, 매수 매도 전략 이런 거를 방금 쭉 우리가 봤잖아요. 인호공업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그거를 근거를 들어서 자유롭게 기술을 하시면 됩니다. 뭐 길든 짧든 자기 소신껏 하는 거예요. 진짜 몇 단어가 이어진 한 문장이 될 수도 있는 거고 10문장, 20문장, 50문장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내 의견을 솔직하게 쓰고 방에다가 공유를 하시는 거예요. 수저방에다가. 그래서 막 온갖 태클이 다 들어오겠죠. 미쳤냐? 이딴 기업을 왜 골라가지고 뭐 투자를 하겠다는 거냐? 정신 차려라. 막 이런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관점과 포인트 뷰가 좋으시네요. 이럴 수도 있고 포인트나 뭐 뷰가 좋은데 뭐 목표가를 잘못 잡으신 것 같아요. 그게 현실성이 없는 것 같은데요. 뭐 이런 식으로 태클이 들어올 수도 있겠죠. 나는 유리 멘탈이다. 나는 너네에게 평가받고 싶지 않다. 여긴 쇼미더머니가 아니다. 이러면 쓰십시오. 반박하지 마시라고. 진짜 그렇게 하고 숙제 올리시는 분도 많았습니다. 태클 사절, 반박 안 받음, 뭐 이런 거. 그리고 숙제의 기본 폼을 알려드리자면 이렇게 한 거고, 번외로 쇼폼도 있습니다. 이렇게 짧게 하셔도 돼요. 이렇게 짧게 하셔도. 그래서 중요한 거는 목표 주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짧게 하셔도 된다. 어찌됐건 내가 이 회사를 차트나 뭐 뉴스만 보고 달려들지 않았다. 나 이 회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아봤다.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좀 빠져 있는데, 이제 옛날에 하던 숙제 방식을 따라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손절 라인, 손절 라인, 정확히 손절 라인. 제일 중요합니다. 알았죠? 그래서 손절 라인을 반드시 정하고 진입을 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렸죠? 선물 같은 거 하시는 고수분들, 익절 라인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다? 손절 라인이다. 손절 라인부터 먼저 정하고 차트를 보고 여기서 익절해서 나오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손절 라인 대비 퍼센테이지를 따진다고. 손절은 마이너스 1%만 하면 되는 라인인데 익절은 10%가 나와. 상방이 막 열려 있어. 20%, 30%야. 무조건 들어가죠. 거기에 전재산 때려 박아봤자 내 전재산은 1%밖에 안 까지는 거죠. 그런 식으로 들어간다고요. 진짜 고수들. 차트 보고, 아, 이 차트가 여기, 이거는 무슨 형이라서 여기에서 이렇게 관등이 나올 거야. 이런 사람 치고 돈 버는 사람 없어요. 그런 거는 부차적인 문제. 손절 라인부터 정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 내가 최대 2%가 까이는구나. 그러면 내 전 재산의 뭐 절반만 들어가면 되겠네. 그러면 1% 까이는 거야. 내 전 재산의 1%? 그래, 까인다 쳐. 나는 여기서 3%, 5% 먹고 나오겠어.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 그래서 숙제를 할 때 목표가를 정하는 것도 좋은데 더 중요한 게 뭐다? 손절 라인 정하시. 손절 라인. 그러면은 손절 라인이 마이너스 10%인데 그 다음 저항 라인이 플러스 5%다. 하방이 열려 있다 이렇게. 그러면 자, 숙제 종목을 잘못 선정한 거죠. 이렇게 피드백이 나올 겁니다. 우리 방에서. 제정신이세요? 이러면서. 이런 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업 분석을 하셨으면 올리시면 됩니다. 많이 까이면 많이 까이는 만큼 빨리 늡니다. 장단점이 있죠. 옛날에 우리 초창기 수저방은 이런 게 되게 원활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용기가 있으시다면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동현님이나 이제 부방장님들한테 개인적으로 저 이번에 숙제를 그때 수업에서 배워가지고 한번 해봤는데 제 나름대로 좀 부족한 부분이나 이런 걸 좀 첨언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아니면 방장 부방장님들께서 보셨을 때는 이 기업에 제가 실제로 투자할 건데 어떤 포인트를 조심해야 하면서 해야 될까요? 손절 라인, 익절 라인 이렇게 정해봤는데 이게 맞을까요?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방장, 부방장들이 이제 회의 들어가겠죠. 우리 회원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대로 된 답변을 드려야 된다. 당장 하던 일을 멈추고 회의를 진행하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를 도구처럼 쓰기 나름입니다. 쓰기 나름.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하나 다시 보기지만 공지사항 바로 드립니다. 월요일에 어, 추가 수업을 제가 하겠다고 했죠? 온라인 수업으로. 백테스팅 하는 법. 백테스팅이 뭐냐면 포트폴리오에 이렇게 쫙 내가 어떤 비중으로 어떤 ETF나 이런 거를 이만큼 사겠다. 그래서 과거 5년 뭐 리밸런싱을 분기마다 한다고 했을 때 지금 현재 수익률과 뭐 MDD, 뭐 위험도, 리스크 뭐 이런 거를 쫙 데이터를 뽑아주는 백테스팅 하는 방법이랑 그리고 제가 실제로 투자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이미 환전을 했습니다. 소량 환전을 했고 실제로 제가 백테스팅을 한 다음에 백테스팅 결과 중에서 제일 좋은 거 그대로 살 거예요. 실제로 살 겁니다. 실제로 사서 이제 그거를 코스트 에버리징이라고 하는데 코스트 에버리징은 이제 적립식으로 쭉쭉쭉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분기 리밸런싱을 넣어가지고 그 계좌를 조금씩 이렇게 키워나갈 겁니다. 그래서 궁금하시면은 이제 오승우 부방장님 그때 그거 하셨던 거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물어보셔도 됩니다. 실제로 하는 거니까. 재밌겠죠? 자, 그런 거를 하는 거고 이제 여러분들이 1, 2, 3주 교육이 끝났습니다. 많은 걸 배웠는데 쓰셔야 돼요. 쓰셔야. 배워놓고 안 쓰면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미 배우셨거나 배우시고 계시던 그런 방법들이 있었기 때문에 관성이 있을 거예요. 아, 나는 초보자인데, 입문자인데, 너무 고수들이 하는 방식으로 했구나. 이런 것도 많이 느끼실 수 있으셨을 거고, 그런 걸 느끼셨다면, 이 수업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방식을 꾸준히 하셨을 때 뭔가 도움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돈을 벌고, 여러분들 투자 인생에 도움이 된다면, 그걸 쭉 가시면 됩니다. 이거를 추천드리는 것뿐이지 강제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여러분들의 지금 배우고 계시는 그 투자법도 다 존중과 배려를 해드려요. 근데 안 되는 걸 잡고 계시진 마세요. 그래서 제가 개선하는 법을 알려드렸죠. 여러 가지 어떻게 리스크를 산출하고 대비하고 계산해가지고 대응하고 그리고 통계를 내서 개선하고 이런 것도 알려드린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써보시고 이제 개선해 나가셔서 돈을 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나가서 돈 버십시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